자기의 통일 꿈틀 27번째 이야기입니다. 평양의 선동장이 된 평창,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선동장이 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사죄 말씀드릴 거는, 개인적으로 어디 뭐 외국에도 좀 나갔다 오고 이래서 방송을 한 2주 정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좀 양해를 드리고요. 양해 부탁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릴 때 저는 일주일에 2번씩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앞으로는 저희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통남북미, 한국하고 통하고 미국하고는 통하지 않겠다라는 이 상당히 많은 분량의 신년사를 했습니다. 전체 신년사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의 신년사를 필두로 해서 이제 북한은 한국의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의 선동의 무대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 전술을 매우 치밀하게 추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김정은의 옛 애인으로 알려진 현성월 삼지연 예술단 단장이 한국을 다녀가면서 한국 사람들이 또 한 번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놀아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평창 동계올림픽 보다가 우리 언론, 신문, 방송 모두 다가 북한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현성월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에 대한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성월이 다녀간 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혼을 좀 빼놓겠다, 정신을 빼놓겠다라는 거로 해서 먼저 현성월이가 다녀가고, 그리고 2월 6일 날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뭐 대외적으로는 이제 김영남이가 정부 수반으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 나이가 90이에요. 김일성 시절에 외교부장, 우리로 치면 외교부 장관 했고, 김정일 시대부터 시작해서 해외 정부를 대표하는 정부 수반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90인데 한 번도 혁명화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세술의 달인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색깔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김정은의 친동생 김여정이가 당 선동부 제1부부장인 김여정이가 한국을 방문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김여정이가 한국을 올까? 우리는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본 통일부에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매우 좋은 일이다. 저도 남북관계 개선되는 거 정말 좋다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개선인가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가 가지고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에서 김정은을 내려보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평화라는 걸 앞세워서 민족 공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 민족 공조를 강조하는가? 김정은은 통남북미의 카드를 끄집어내면서부터 시작해서 김여정의 이 카드까지 가지고 왔을 때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
6차 핵실험 할 때까지 국제사회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대북 제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2번의 핵실험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대북 제재 받고 뭐 또 미사일 쏘고 뭐 이렇게 해서 대북 제재를 받았는데, 이 대북 제재를 받는 그가 북한 김정은에게는 그만큼 아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팠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30일 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북한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일부 보도를 보면 대북 제재가 되면서 북한의 휘발유 값이 급등을 했는데, 지난해 4월 2017년 4월에 킬로그램당 6,000원 하던 것이 금년 1월 초에 26,000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몇 배 올랐죠? 4배 이상 올랐다. 경유값도 오르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누구냐?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그것은 바로 한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남북미, 한국하고 통하고 미국하고는 당분간은 대화하지 않는다라는 였습니다. 그래서 통남북미 카드를 끄집어낸 것은 남북 대화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돌파하려고 그러는 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속셈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하고 대화할 때 내세웠던 거가 비핵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가 또는 내일 이제 김여정이가 항공기를 타고 옵니다만, 타고 오는 이 과정 중에서 한반도 핵이라는 것은 뒤로 물러내고 바로 평화라는 거로 가져가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제 또 하나, 북한이 늘 수법으로 써먹었던 것이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은 한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 주체 사상에 적합한 사람만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은 우리 민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을 이간하려고 합니다. 뻔한 이 카드를 내밀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런 비정상적 행동을, 특히 핵과 미사일과 관련돼서 북한이 비정상적 활동을 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대북 제재를 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핵심은 어떤 것인가? 전략물자. 저는 여기에서의 전략물자는 현재 상태에서는 유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죠. 외화입니다. 달러 또는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그리고 핵심 인물들의 활동을, 국제적 활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활동을 차단하려고 그러는 인력의 활동을 제어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활동을 좀 제어하기 위해 가지고 해상과 또 항공 운항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사회 또는 유엔 대북 제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1월 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이런 국제사회의 공조의 패턴, 구조적 구조를 우리 스스로 하나씩 둘씩 허물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어떤 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북한에서 참가하는, 동계올림픽 참가하는 선수, 그리고 임원까지 합치면 그 선수와 임원단이 46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강릉에서 현송오리가 삼지연 예술악단을 데리고 하는 그 사람들, 태권도, 뭐 시범단, 또 응원단들, 선전선동 도구로 쓰이는 여성 응원단들, 이런 사람들의 이 한 800명 정도 들어온대요. 그 사람들의 체류비를 누가 부담해 주는가? 선수단과 임원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면 IOC에서 국제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800명에 대한 부담은 누가 해주는가? 그 부담은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에서 부담을 해준다는데 이 부담 금액이 물경 29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어떤 측면에서는 북한의 외화를 지원해 주는 것과 같다. 간접적으로 외화를 지원해 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외화 지원해 주는 것 지금 하나 우리 스스로 허물었고, 두 번째는 만경봉호에 기름을 제공해 줘야 된다. 뭐 기름값이 잘 돼봐야 한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국의 경제 규모를 가지면 이 정도의 기름 주는 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만경봉 92호의 기름을 우리가 채워줘야 되느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제재의 핵심 중에는 바로 유류 지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잘못돼요. 인력 활동이 주요 임사들의 활동을 제어해 주는 거다. 김여정은 미국에서 한국에서 제재를 했고, 최휘는 미국에서 지금 북한의 체육상이 오는데 최휘는 지금 미국에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인력 제재하는데 우리가 또 국제 협력의 공조를 깼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로와 해상을 차단하는 것 중에 만경봉호 지금 그 묵황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내일 고려항공을 통해서 한국으로 뭐 인천공항으로 아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도를 보면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스스로는 대북 제재의 핵심인 전략물자, 유류 등 들어가는 거, 외화 들어가는 거, 주요 인사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 해상 그리고 공로를 차단하는 이거를 스스로 제재의 담당을 우리가 허물었다라는 측면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은 대북 제재의 담을 하나씩 쐐기를 박아서 허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소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김정은의 대남 통일 전략 전술이 주요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은 평양의 선동장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언론, 매스컴들이 전부 다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초점이 모아져야 되느냐면 소위 말하는 포스트 평창,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건가. 저는 북한 전체주의 정권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다른 아주 순화된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근원적 변화 또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본적 변화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의 정상화. 이것은 정상화라는 것은 국제 규범을 지키는 거다. 또 하나는 근대화. 봉건국가에서 근대국가로 오면서 우리는 산업화하고 민주화를 했는데 산업화와 민주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의 코드는 저는 바로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대북 정보를 유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최악의 상태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근원적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바로 국제 공조를 해야 된다. 특히 북한의 대외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북한의 주체 사상이 무엇이 잘못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바로 정보 유입을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사상 해방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우리가 북한의 근원적 변화 또는 북한의 대북 압력을 가하는 것은 김정은에게는 핍박을 주지만 북한 주민들이 잠시 고통을 벗어나서 북한 주민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포스트 평창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의 대북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저는 단 한마디로, 한 구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위한 우리의 대북 정책 방향이 그렇게 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평양의 선동장이 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가 아무래도 구정 밑이라서 방송하기가 힘들고 또 한 주를 조금 더 건너뛰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2번씩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정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